원장님, 벌써 저희 막둥이가 13살인데 지금 원장님들과 촬영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좀 더 잘해줄걸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기별로 내과랑 외과 각각 구분해서 강아지 나이대별로 신경 쓰면 좋을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뭐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과는 성년기도 중요해서 청년기, 노년기 사이에 성년기도 같이 넣어서 4개로 분류를 해볼게요. 청년기를 3살에서 4살 정도, 청년기를 12살까지, 노년기를 12살 이상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먼저 유아기부터 여쭤볼게요. 보통 유아기가 처음 1년까지 맞나요? 네. 저도 막둥이 입양할 때를 생각해보면 보통 2, 3개월 정도에 많이 입양을 하더라고요. 저희 막둥이도 한 3개월 차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동물병원이라는 곳을 가게 된 것 같아요. 예방접종도 맞아야 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이때는 보통 어떤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유아기 때에는 동물병원에서 대부분 접종이랑 구충하다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간단한 피부병, 설사 같은 것들 외에는 1살 미만에서는 볼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뭐 접종하면서 대부분 청진하거든요. 또 어차피 중성화 수술을 거의 하니까요. 중성화 수술은 너가 말하는 게 낫겠다. 그치. 중성화 수술하면서 마취 전 검사로 혈액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진행을 하고, 저는 이때 보호자님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기가 받는 간단한 건강검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때 선천적인 질환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고양이들한테 복강장기가 흉곽 안으로 들어가는 탈장들이 관찰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중성화 하실 때 흉부 방사선 촬영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질병 관리보다는 같이 살아가기 위한 관리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배변 훈련도 시켜야 될 것이고, 산책 훈련도 시켜야 될 것이고, 목욕시키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이고, 빗질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이고, 보통 이때 가장 많이 유튜브로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훈련법 영상 진짜 많이 봤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후회됐던 거는 이런 좀 행동학적인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거, 이런 걸 좀 놓쳤다는 거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저희 막둥이 귀 냄새가 진짜 너무 나서 면봉을 막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관리를 해줘야 하는 목록 같은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아기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면 좋을 건 귀 청소, 발톱 깎는 법, 이빨 닦는 법, 항문낭 짜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도 한번 다뤄볼게요. 그 산책을 어렸을 때 안 시키면 산책을 아예 못하는 애들도 있어서요. 어렸을 때 산책도 교육시켜줘야 됩니다. 사료도 처음 골라보실 텐데 입양했을 때는 엄청 작잖아요. 엄청 빨리 크니까 사료 양도 많이 늘려주셔야 됩니다. 사료는 마트에서 파는 사료보다는 조금 더 질 좋은 사료를 먹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렸을 때 간식을 많이 주면 나중에 밥을 안 먹어서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간식은 보상으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방접종 맞고 그 뒤로는 거의 병원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간 게 쓸개골 탈구였는데요. 외과적으로 쓸개골 탈구가 어릴 때부터 있는 거 이거 맞나요? 네. 쓸개골 탈구는 사실 어릴 때부터 알 수 있어요. 쓸개골 탈구는 보통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유아기 때는 사실 외과적으로 관리를 할 만한 건 없고, 선천적인 질환에 대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정도입니다. 대부분 병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지만 어릴 때 생기는 병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없으면 나중에 더 큰 수술을 해야 되거나 오래 못 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쓸개골 탈구가 있는데 단계가 4단계 정도의 높은 단계를 어릴 때부터 보이는 애기는 수술이 꼭 필요해요. 이대로 가만히 두면 쓸개골로 인해서 뼈가 기형으로 자랍니다. 보통 보호자님들이 어릴 때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것은 우리 애기가 원래 다리가 좀 안 좋은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 진료를 받으시면 후회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저도 이런 애기들에 대한 각기형 수술들을 하면서 보호자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다 보니까 좀 더 애기 강아지들이 진료를 볼 때 쓸개골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주면 어떨까 해서 꼭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쓸개골 탈구 말고도 선천적인 게 또 있나요? 보통 PDA도 선천적이라서 PDA도 많잖아. 그지? 또 간단하게 심장 소리만으로 알 수 있는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데요. PDA라고 하는 질환인데 이것은 태아가 영양을 공급받기 위한 혈관들 중 하나가 원래는 인대로 변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남아있어 심장에 무리를 주는 질환입니다.
심장 소리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예방접종 때 심장 소리를 들어보면 이 질환은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PDA라고 한다면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요. 초기에 수술을 하면 난이도도 좀 더 쉽습니다. 또 심장에 대한 변화가 좀 덜 생길 때 하는 것이 애기한테 좋거든요. 기억나는 최악의 경우에는 보호자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신 채로 6살이 되어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애기였는데, 이게 수술이 가능한 타입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타입이 있어요. 시간이 보통 지나면 이 질환이 가능하지 않은 타입으로 변하거든요. 그 애기가 그런 상황이어서 수술도 못하고 보호자님도 굉장히 후회하셨는데, 이 질환을 얘기하면 그때 애기가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대부분의 질병이 증상이 있는 다음에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방금 PDA는 증상 없이 6살까지 살았는데 늦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PDA 같은 질병은 청진만 해도 어느 정도 진단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접종을 하면서 증상이 없어도 신체 검사로 조기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한 질환이에요. 저도 사실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사실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괜찮다고 하고 이 사람은 안 괜찮다고 하니까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알아보다가 지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자님이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계획을 해줄 수 있는 수의사예요. 저희같이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하면서 심청진도 할 것이고 다리도 만져볼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알려준 수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중성화할 때 어차피 검사를 하니까 예방접종할 때는 사실 초음파나 엑스레이 같은 것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심청진, 슬개골 탈구, 다리의 각기형 평가 정도만 신체 검사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아기가 지나면은 이제 청년기잖아요. 그럼 제 기억에는 저희 막둥이도 청년기 때 병원에 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뭐 귀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알러지 때문에 갔던 거 말고는 보통은 청년기 때 아이들이 병원에 많이 오나요? 알러지는 보통 어렸을 때 시작되는 질병이라서 막둥이도 그때 온 것 같아요. 알러지 진단하는 항목 중에 3살 이하에서 증상이 발현됐는지도 있거든요. 코카, 닥스훈트, 얘네처럼 귀가 이렇게 덮인 애들이 아니라면 사실 귀 청소하고 연고 넣어주고 하면 대부분 낫고요. 귀뿐만 아니고 배라든지 발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다른 데에도 피부가 안 좋으면 연고가 처방 나갈 수도 있고 약이 나갈 수도 있고 주사나 장기 관리를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알러지는 스테로이드를 적게 써야 하지만 아예 안 쓰면 또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롱이 알러지가 제가 봤던 아이들 중에서 제일 심해서 사실 알러지는 잘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롱이는 사과, 무 이런 거 먹어도 알러지가 올라와요. 마롱이는 진짜 좀 알러지 심하긴 하지. 그리고 보통 청년기에 심각하게 아픈 경우는 선천적인 질환 외에는 많이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원한 이유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건 포도, 초콜릿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어서 오는 경우, 혹은 내시경이나 위절개 수술을 통해서 빼야 되는 이물질을 먹은 경우, 알러지성 피부염이나 결막염, 식이성으로 하는 구토나 설사, 치석 제거 때문에 스케일링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사람도 생각해보면 20대까지는 크게 아플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때는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 기본 항목으로 적게 진행해도 되고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검사를 진행하면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관리들을 안 하거나 못 하신다면 청년기 때는 별 문제가 안 보여도 성년기 때부터는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기 때 하는 외과 수술은 뭐가 있을까요? 예방적으로 노년에 아플 거를 대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청년기 때 병원으로 오는 경우는 승우가 말한 대로 외과 쪽에서도 슬개골 탈구 이외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활동량이 좀 많은 시기다 보니까 보호자님이 안 계실 때 이물을 먹었다거나 산책을 하다가 골절이 되었다거나 물리는 등의 이벤트가 좀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아기가 내원한 증상에 따라서 처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과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때는 건강검진을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증상이 보이실 때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둥이 첫 건강검진을 한 게 성년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때 솔직히 너무 좀 조마조마했어요. 애가 나이가 많기도 하고 또 혹시 문제가 없나 싶어가지고. 성년기에는 어떤 경우가 많나요? 막둥이처럼 성년기쯤 돼서 처음 건강검진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년기는 4살에서 12살 사이로 보는데요. 임상적으로는 8살 기준으로 한 번 더 나눠서 보긴 해요. 이거 8살이라고 하셨는데 8살이 모든 강아지가 다 똑같나요? 대형견은 어떨까요?
대형견은 기대 수명이 소형견보다는 조금 짧아서 6살 기준으로 노령성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은 소형견 보호자분이 많으시니까 소형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살에서 7살은 겉으로는 이제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라서 이 시기의 건강검진이 또 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광결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호자님이 소변 잘 못 본다 혹은 혈뇨 본다는 이제 증상을 보고 오시지만 전기 초음파에서 먼저 발견되면 식이 조절만으로도 수술 없이 관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이염, 만성적인 구토, 설사, 치주질환 같은 것도 초기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보호자님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초기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청년기 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성년기 때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간수치, 신장수치처럼 초반에는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임상 증상이 심하게 오는 질병들을 검진으로 먼저 캐치할 수 있죠. 그러다가 8살이 넘어가면 이제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외과도 이제 점점 많아지지 않나? 4살에서 7살까지 특별하게 병원 오는 애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방광결석이나 선천적으로 치주염이 잘 생긴 애들, 그리고 교통사고나 낙상 같은 이벤트로 오는 애들 정도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8살부터는 정말 확실히 병원에 내원하는 애들이 좀 많아져요. 외과가 단독으로 진료를 보는 질환들로는 십자인대, 어깨 관절이나 고관절, 발목 관절 쪽의 탈구, 간종양이나 골종양, 디스크 등이 있겠고, 나머지는 내과랑 보통 협진으로 진단을 하는 질환들이에요. 내과 선생님이 보통 아이를 엑스레이나 초음파, 혈액검사를 통해 진단을 했을 때 이게 수술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질환들이라면 보통 저한테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과 선생님들이 수술적으로 필요한 애들만 저한테 보내기 때문에 안 좋은 애들밖에 없었습니다. 간종양, 피부종양, 신장종양 등 다양한 부위의 종양 환자들이랑 담낭점액종, 심한 치주염, 방광결석 등의 환자들이 이 시기에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살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10살이 넘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꼭 하라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8살 이후부터는 검진을 꼭 하라고 합니다. 어떤 질환이든지 초기에 발견을 하고 초기에 치료를 하였을 때 제일 예후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는 수술이 진행이 되어도 노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취나 수술에 대해 애들이 훨씬 잘 버텨주고 부담이 적을 때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아이의 증상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병원에 빨리 데려오셔서 아기가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켜보니까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집에서 그냥 지켜보시는 보호자님들 경우에는 갑자기 아기가 확 안 좋아졌을 때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예후가 좀 안 좋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예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청년기 때는 지켜봤을 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지만, 성년기 때에는 꼭 아기가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4살에서 7살은 질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시작되고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는 검진이고, 8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병이 진행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찾으려는 검진입니다. 지금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검진하는 게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에요. 저희 막둥이가 원장님한테 청년기에 검진을 받아서 그런가 지금 이제 13살인데 아직 다행히 뭐 큰 수술이나 이런 거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노년기가 되다 보니까 기력이 떨어진 게 확실히 느껴져요. 진짜 이럴 때마다 좀 하루하루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병원 갈 일도 너무 많고 또 병원에 오는 노견들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거는 좀 미리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요. 네, 막둥이처럼 잘 지내다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기력이 떨어지거나 병원에 자주 오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보호자분들께서 벚꽃까지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 올해만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아들 시험 끝날 때까지만 버텨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저희도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더 아쉬운 순간들이 많죠. 가장 아쉬웠던 경험은 보호자님께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인데요. 많은 노령견들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아직 괜찮겠지 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노년기 질환들의 특징이 증상이 생긴 시점은 이미 병이 꽤 진행된 시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속이 더부룩하다, 어지럽다, 뻐근하다 이런 미묘한 증상은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상이 대부분 크게 나타납니다.
저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노년기에는 질환이 그래도 은근히 많이 생기는데 많이 생기는 질환들 중 하나가 사실 종양인 것 같아요. 이게 종양도 양성과 악성을 따지는데 악성 종양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이거든요. 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초반에 수술을 했을 때 제일 예후가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크기가 커지면서 수술이 불가능해지거나 이미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전이가 되어 있거나 크기가 커져서 주변 조직이랑 유착돼 있으면 수술도 힘들 뿐더러 회복도 힘든 경우가 많죠. 종양은 빨리 발견하는 게 좋은 건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니까 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만성 신부전이나 심장병 같은 경우도 보호자분이 이상하다 느끼고 오셨을 때는 이미 치료가 쉽지 않은 단계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도 증상이 나타나면 늦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데 강아지, 고양이는 얼마나 이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건강검진을 했더라면 혹은 사소한 변화라도 빨리 병원에 데려왔다면 아니면 사상충하러 왔을 때 물어라도 봤다면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식욕이 줄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 사실 이런 작은 증상들이 초기 신호일 수도 있고 수의사에게는 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6개월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무시하기는 힘든데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체중, 식욕, 음수량, 소변량 같은 것을 자주가 아니더라도 체크해 주시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소변량 같은 경우는 옛날에 비해서 패드를 많이 갈아주는지, 패드에 흡수된 소변량이 옛날보다 많은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가 있다면 수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외과적으로는 노년기에 아이들이 혹이 조그만하게라도 생기면 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진짜 별거 아닌 경우인지는 수의사가 판단을 해줄 것이고 그럴 때에는 사실 비용도 많이 나오지 않으니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꼭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괜찮은 애들도 있지만 검사를 했으면 쉽게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결국 노년기에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면 아기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검사 받을 때 팁 하나 더 같이 알려드릴게요. 보호자님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이건 비용에 관한 겁니다. 진짜 어렵지. 솔직히 저도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좀 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기가 그래요. 뭐 그나마 요새는 사보험이 지원이 돼서 더 낫긴 하지만 아직도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솔직히 권하는 저도 비용이 좀 신경 쓰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도 전연차일 때는 비용을 고려해서 보호자님께 꼭 필요한 검사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하면 좋은 것은 확실한데 좀 과한가? 하는 검사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보호자님들은 비용이 적게 나오고 꼭 필요한 검사만 권해드리면 양심적인 병원, 양심적인 수의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과잉진료가 아니더라도 내역 자체가 많으면 과잉진료라고 느끼기도 하니까 진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노견일수록 무조건 조금만 검사라고 하는 게 맞나 싶긴 해요. 어떤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는 정말 너무 검사를 안 하고서 괜찮다고 알고 계셨는데 병을 오히려 키워서 오는 경우도 꽤 봤거든요. 제가 외과 수의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병원에서 과하게 검사를 했는데 오히려 조기 발견이 돼서 다행히 저한테 수술하러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과하게 검사를 해라 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꼭 내역이 적다고 과잉 진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결국 건강검진의 목적은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려면 아이한테 필요한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게 내역마다 발견할 수 있는 항목이 달라서 보통 저도 검사 종류를 안내드릴 때는 각 검사의 장단점, 검사로 얻을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거든요. 보통 여기서 보호자분하고 상의를 많이 하게 되죠. 특히나 주기적으로 왔던 아이들은 겹치지 않게 검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목을 많이 적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뭘 했는지 몰라서 똑같은 검사를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할 때마다 꼭 다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어떤 내역 했는지랑 또 소견서 같은 걸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럼 혹시나 멀어서 못 오시는 경우도 이것만 가지고도 다른 병원 가서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검진 내역에 대해서는 아예 영상으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외과 원장님과 같이 아이들 나이대별 중요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근데 사실 보호자가 많이 관심을 주면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저희도 진짜 그런 보호자분들을 돕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 저희도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안녕.